메자닌 완전 정복 7강. 메자닌의 풋옵션은 왜 무서울까? 주가 하락이 회사의 현금 상환 위험으로 바뀌는 순간 6강에서는 리픽싱이 반복되면 왜 기존 주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지 공부했습니다. 주가가 하락합니다. 리픽싱이 발생합니다. 전환가액이 낮아집니다. 같은 시비 금액에서도 잠재 주식 수가 늘어납니다. 그 결과 희석 위험과 오버행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합니다. CB 투자자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회사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바꾸지 않겠습니다. 약속한 조건에 따라 내 돈을 돌려주세요. 바로 풋옵션, 조기 상환 청구권입니다. 오늘 7강에서는 메자닌에서 풋옵션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주가 하락이 어떻게 회사의 현금 상환 위험으로 바뀌는지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풋옵션의 뜻을 아주 간단하게 복습하겠습니다. 풋옵션은 투자자가 약속된 시점과 조건에 따라 회사의 채권의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중요합니다. 풋옵션은 회사의 권리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권리이기 때문에 조건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투자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회사가 CB 50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전환가액은 한 주당 1만 원입니다. 투자자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잘 되고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좋지 않고 주식 전환의 매력이 떨어지면 채권을 계속 보유하거나 풋옵션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메자닌 투자자가 주가 상승 가능성뿐 아니라 상환 조건까지 꼼꼼하게 보는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주가가 크게 올랐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환가액은 1만 원, 현재 주가는 3만 원입니다. 투자자는 1만 원을 기준으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3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판단에는 여러 조건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주식 전환의 매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CB 원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는 대신 주식 전환으로 채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전환가액은 1만 원인데 현재 주가는 5천 원입니다. 시장에서는 5천 원에 거래되는 주식을 1만 원 기준으로 전환할 매력이 크지 않습니다. 리픽싱이 발생해 전환가액이 7천 원까지 낮아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현재 주가는 5천 원입니다. 여전히 전환 매력이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풋옵션 행사 가능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투자자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굳이 주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회사에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여기에서 회사의 문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시비가 500억 원 남아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풋옵션을 행사합니다. 회사는 약속된 조건에 따라 상환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현금이 1,000억 원이라면 어떨까요? 다른 조건을 제외하고 단순하게 보면 500억 원의 상환을 감당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100억 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500억 원의 상환 요구가 들어옵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사는 부족한 돈을 어딘가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회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CB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유 자산을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 풋옵션 행사는 단순히 채권 투자자와 회사 사이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다음 자금 조달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주주가 조심해야 할 것은 돌려막기 형태의 자금 조달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회사가 몇 년 전 CB 50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사업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주가도 떨어졌습니다. 리픽싱이 반복됩니다. 전환가액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전환가액보다 낮습니다. 투자자는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습니다. 풋옵션 행사 시점이 다가옵니다. 회사는 500억 원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이 없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할까요? 새로운 CB 500억 원을 발행합니다. 새로 받은 돈으로 예전 CB를 상환합니다.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난다면 상황을 더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사업에서 현금이 만들어져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빚으로 예전 빚을 갚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좋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구조가 반복된다면 재무 위험은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풋옵션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풋옵션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언제부터 얼마를 요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때 회사에 상환할 현금이 있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A 회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300억 원입니다. 그런데 6개월 뒤 풋옵션 행사 가능 물량이 500억 원입니다. 이것만 보면 상환 부담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위험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회사가 본업에서 매년 1,000억 원의 현금을 만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회수 가능한 금융자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대출 한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이 300억 원 있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다른 차입금의 만기도 같은 시기에 몰려 있습니다. 추가 자금 조달도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풋옵션 부담을 훨씬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금과 시비 잔액만 비교해서도 부족합니다. 회사의 전체적인 현금 흐름을 봐야 합니다. 첫 번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재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영업활동 현금 흐름. 회사가 본업에서 계속 현금을 만들고 있는지 봅니다. 세 번째, 다른 차입금 만기. 시비만 갚으면 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 회사채, 다른 매자닌, 같은 시기에 만기가 몰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 추가 자금 조달 능력. 회사의 신용도가 어떤지, 은행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이 가능한지, 필요하면 증자를 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보유 자산. 현금은 적더라도 매각하거나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자산 등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풋옵션 행사 가능 시점입니다. 12공시를 보면 조기 상환 청구권과 관련해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 나옵니다. 투자자는 그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환 위험은 언젠가 막연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부터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 2026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풋옵션 행사 가능 시점이 2028년이라면 회사에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 전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금을 더 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풋옵션 행사 가능 시점이 2달 뒤라면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회사의 현금 상황을 훨씬 더 면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풋옵션 금액을 계산할 때 또 하나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원금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조기 상환 시 약정된 수익률 등을 반영한 상환 금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원금이 500억 원이니까 무조건 500억 원만 있으면 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시에서 조기 상환 조건과 상환 금액 계산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기존 주주의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연결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가가 높습니다. 전환가액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12투자자의 전환 유인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희석과 오버행을 봐야 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훨씬 낮습니다. 전환 유인이 낮아집니다. 풋옵션 행사 시점이 다가옵니다. 이번에는 현금 상환 위험을 봐야 합니다. 즉, 매자닌 투자에서는 주가가 올라도 확인할 것이 있고 주가가 내려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기억하겠습니다. 주가 상승, 전환 가능성 증가, 희석과 오버행 확인, 주가 하락, 전환 매력 감소, 리픽싱과 풋옵션 확인. 이렇게 연결하면 매자닌의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같은 시비를 3가지 주가 상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비 잔액 500억 원, 현재 전환가액 1만 원. 첫 번째, 현재 주가가 3만 원입니다. 전환 유인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존 주주는 잠재 주식수와 오버행을 봅니다. 두 번째, 현재 주가가 1만 원 근처입니다. 전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가 전망, 전환 시점, 풋옵션 조건 등을 함께 봅니다. 세 번째, 현재 주가가 5천 원입니다. 전환 유인은 낮을 수 있습니다. 리픽싱 가능성을 봅니다.
그리고 풋옵션 행사 시점과 회사의 상환 능력을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 상황을 비교하면 현재 주가와 전환가액의 비교가 왜 중요한지 다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회사의 풋옵션을 특히 조심해서 봐야 할까요? 첫째,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는 회사. 둘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 마이너스인 회사. 셋째, 현금보다 단기 상환 부담이 큰 회사. 넷째, 시비를 반복적으로 발행하는 회사. 다섯째, 리픽싱이 반복되는데 주가는 계속 낮은 회사. 여섯째, 여러 채무의 만기가 비슷한 시기에 몰려있는 회사. 이런 상황이 여러 개 겹친다면 풋옵션을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풋옵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회사란 뜻도 아닙니다. 현금이 충분하고 본업에서 꾸준히 현금을 만들고 부채가 적고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면 풋옵션이 행사돼도 회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풋옵션의 존재보다 상환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실전 체크 순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메자닌 공시에서 풋옵션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누가 행사할 수 있는가, 투자자에게 조기 상환 청구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는가, 최초 행사 가능 날짜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얼마나 남아있는가, 현재 시비 잔액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얼마를 상환해야 하는가, 원금뿐 아니라 공시에 정해진 조기 상환 조건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회사에 현금이 얼마나 있는가, 현금성 자산을 봅니다. 그리고 본업에서 현금이 들어오는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시기에 갚아야 할 다른 빚은 없는가, 차입금과 회사채, 다른 메자닌의 만기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바꾸면 아주 간단합니다. 언제, 얼마를, 무슨 돈으로 갚을 것인가. 풋옵션을 보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물어보면 됩니다. 오늘 7강에서는 메자닌의 풋옵션을 회사의 현금 흐름과 연결해서 공부했습니다. 풋옵션은 투자자에게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회사와 기존 주주에게는 대규모 현금 유출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가가 낮아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풋옵션 행사 시점까지 다가온다면 회사의 상환 능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환할 돈이 부족해 새로운 시비를 발행하고 그 돈으로 기존 시비를 갚는 일이 반복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7강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메자닌의 풋옵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투자자가 언제 얼마의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순간 회사가 실제로 그 돈을 마련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메자닌 완전 정복 8강. 좋은 메자닌과 위험한 메자닌은 어떻게 구별할까? 자금의 사용처와 기업 가치 성장을 확인하자 7강에서는 메자닌의 풋옵션을 공부했습니다. 풋옵션은 투자자에게는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대규모 현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 있는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가가 계속 낮아서 시비 투자자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풋옵션을 선택하면 회사는 상환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풋옵션을 볼 때 세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언제, 얼마를, 무슨 돈으로 갚을 것인가.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메자닌을 발행한 회사는 전부 위험한 회사일까요? 아닙니다. 시비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회사도 아닙니다. 반대로 유명한 기관 투자자가 시비에 투자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회사도 아닙니다. 오늘 8강에서는 메자닌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실전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좋은 메자닌과 위험한 메자닌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자닌의 진짜 가치는 얼마를 발행했느냐보다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느냐에서 결정됩니다. 회사가 시비로 1,000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1,000억 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1,000억 원이 어디로 간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회사와 B 회사가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시비 1,00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하지만 A 회사는 1,000억 원으로 새로운 공장장을 건설했습니다. 생산 능력이 크게 늘었습니다. 몇 년 후 매출이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좋아집니다. 회사의 기업 가치가 커집니다. 반면 B 회사는 1,000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직원 급여, 임차료,
기존 차입금이자, 운영비, 예전 시비 상환, 이런 곳에 대부분의 돈이 사라졌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매출은 크게 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현금은 다시 부족해졌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또 시비를 발행합니다. 두 회사 모두 1,000억 원의 시비를 발행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메자닌 공시를 보면 가장 먼저 자금 조달의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에는 조달한 자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나와 있습니다. 시설자금, 운영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채무상환자금, 인수합병자금, 연구개발 관련 자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투자자는 첫 번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돈이 앞으로 기업 가치를 키울 돈인가입니다. 먼저 시설 투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사가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시비를 발행했습니다. 기존 공장의 생산 능력이 부족합니다. 고객 주문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산 라인을 만듭니다. 공장이 완성되고 가동률이 올라갑니다. 매출이 증가합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합니다. 현금 흐름도 좋아집니다. 이 경우 메자닌으로 인해 잠재 주식수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가치가 그보다 더 빠르게 성장한다면 기존 주주에게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식수가 10% 늘었는데 회사의 가치가 2배가 됐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희석만 보고 이 투자를 실패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원칙입니다. 주식수 증가 속도보다 기업 가치 증가 속도가 더 빠른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연구개발입니다. 특히 바이오 기업에서는 중요합니다. 바이오 기업은 신약을 개발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임상시험, 연구인력, 생산공정 개발, 기술 개발, 여러 단계에서 대규모 자금이 들어갑니다. 아직 제품 판매가 충분하지 않다면 본업에서 발생하는 현금만으로 연구개발비를 충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비 발행 자체만 보고 나쁜 회사라고 판단해선 안 됩니다. 그 돈으로 진행한 연구개발이 어떤 결과를 만들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가? 기술 이전이 이루어졌는가? 마일스톤이 들어오는가?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구개발이라는 이름만 붙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몇 년 동안 대규모 자금을 사용했는데 성과가 없습니다. 임상이 계속 지연됩니다. 파이프라인의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현금만 계속 소진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비를 발행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돈을 쓴 목적이 아니라 돈을 쓴 결과까지 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인수합병입니다. 회사가 좋은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메자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인수한 회사가 매출과 이익을 크게 늘려준다면 기업 가치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과 시너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싼 가격으로 부실한 회사를 인수한다면 반대가 됩니다. 메자닌 부채는 남았는데 인수한 회사의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존 주주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합병 목적의 메자닌이라면 무엇을 얼마에 샀는가, 그리고 그 회사가 실제로 얼마를 벌어주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운영자금입니다. 운영자금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자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가 원재료를 더 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매출이 급증하면서 운전 자본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운영자금 조달이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몇 년째 적자입니다. 본업에서 현금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직원 급여와 일반적인 회사 운영비를 감당하기 위해 매년 새로운 시비를 발행합니다. 이것이 반복된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본업에서 회사를 유지할 현금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금이란 단어를 보면 한 번 더 질문해야 합니다. 성장을 위한 운영자금인가? 생존을 위한 운영자금인가?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채무상환자금입니다. 회사가 시비를 발행해서 기존 빚을 갚습니다. 이것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금리의 부채를 낮은 비용의 자금으로 바꿨습니다. 만기가 너무 짧았던 부채를 장기 자금으로 바꿨습니다. 재무 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7강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새로운 시비를 발행해서 예전 시비를 갚고 몇 년 뒤 또 새로운 시비를 발행해서 그 시비를 갚는 일이 반복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업이 사업에서 만든 현금으로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금 조달에 계속 의존하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좋은 메자닌과 위험한 메자닌을 구별하는 첫 번째 기준이 나옵니다. 조달한 돈이 미래의 현금 창출 능력을 키우고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메자닌 발행 이후 실적이 실제로 좋아지고 있는가입니다. 회사가 말합니다. 공장 증설을 위해 시비를 발행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몇 년 뒤 확인합니다. 매출이 늘었습니까? 영업이익이 늘었습니까? 영업이익률이 좋아졌습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개선됐습니까? 공장 가동률은 올라갔습니까? 이 숫자들이 실제로 좋아지고 있다면 메자닌으로 조달한 돈이 기업 성장에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메자닌 발행 후에도 매출은 제자리, 영업 손실은 확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계속 마이너스, 현금은 감소, 부채는 증가. 그런데 또 메자닌을 발행합니다. 이런 패턴이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발행 횟수입니다. 시비를 한 번 발행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계속 새로운 시비가 등장한다면 확인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자주 돈이 필요한가? 기존에 조달한 돈은 어디로 갔는가? 사업에서 현금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기존 시비를 새 시비로 갚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기준은 리픽싱의 반복 여부입니다. 시비를 발행했습니다. 주가가 하락합니다. 리픽싱이 발생합니다. 전환가액이 낮아집니다. 잠재 주식 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실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주가는 다시 하락합니다. 또 리픽싱이 발생합니다. 이런 흐름이 반복된다면 기존 주주의 희석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비 발행 횟수와 리픽싱 횟수를 함께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풋옵션 상환 능력입니다. 좋은 사업을 가지고 있어도 당장 현금이 없어서 채무를 갚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영업활동 현금 흐름, 차입금, 다른 회사채 만기, 풋옵션 행사 가능 시점, 이것들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기준은 최대 잠재 희석 규모입니다. 시비 잔액이 100억 원이라는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현재 전환가액으로 몇 주가 될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그리고 최저 조정가액까지 리픽싱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 몇 주까지 늘어날 수 있는지도 계산합니다. 그 숫자를 현재 발행 주식수와 비교합니다. 잠재 주식수가 현재 주식수의 5%인지 10%인지 30%인지 50%인지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A회사와 B회사를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A회사 시비 1,00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공장 증설에 사용했습니다. 매출이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 3,000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플러스로 좋아집니다. 현금도 쌓이기 시작합니다. 주가도 기업가치 상승을 반영해 올라갑니다. 시비가 주식으로 전환됩니다. 주식수는 늘어났습니다. 희석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가치가 그보다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메자닌이 성장 자금으로 제 역할을 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B회사 시비 1,00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대부분 운영자금과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했습니다. 매출은 크게 늘지 않습니다. 영업 손실은 계속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입니다. 주가가 하락합니다. 리픽싱이 반복됩니다. 잠재 주식수가 늘어납니다. 풋옵션 행사 시점이 다가옵니다. 회사는 상환할 현금이 부족합니다. 다시 새로운 시비를 발행합니다. 이런 구조가 반복된다면 기존 주주는 매우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두 회사의 차이는 시비라는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시비로 받은 돈이 무엇을 만들어냈느냐입니다. 그래서 메자닌을 좋다, 나쁘다 두 단어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메자닌은 하나의 자금 조달 수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사용하는 기업입니다. 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칼 자체가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요리사가 사용하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메자닌도 비슷합니다. 성장 기업이 좋은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사용하면 기업 가치를 키우는 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업에서 돈을 만들지 못하는 기업이 생존을 위해 계속 매자닌에 의존한다면 기존 주주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판단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자닌 공시가 나오면 다음 질문을 순서대로 해봅니다. 첫째, 왜 돈을 빌렸는가? 시설 투자입니까? 연구개발입니까? 인수합병입니까? 운영자금입니까? 채무상환입니까? 둘째, 그 돈으로 무엇을 만들었는가? 공장이 생겼습니까? 매출이 늘었습니까? 신약 개발이 진행됐습니까? 좋은 회사를 인수했습니까? 셋째,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가? 매출, 영업이익,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넷째, 매자닌 발행이 반복되는가? 계속 새로운 시비가 나오는지 봅니다. 다섯째, 리픽싱이 반복되는가? 전환가액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지 봅니다. 여섯째, 최대 희석 규모는 얼마인가? 현재 전환가액뿐 아니라 최저 조정가액까지 계산해 봅니다. 일곱째, 풋옵션을 감당할 수 있는가? 현금과 현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여덟째, 기업 가치가 주식수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가? 이것이 최종 질문입니다. 이 8가지를 확인하면 매자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시에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라는 글자가 보인다고 바로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로 유명한 투자자가 들어왔다고 바로 좋아할 필요도 없습니다. 숫자를 보고, 조건을 보고, 자금의 사용처를 보고, 그 이후의 실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주주에게 가장 위험한 조합을 기억해 두겠습니다. 지속적인 적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 반복적인 시비 발행, 반복적인 리픽싱, 잠재 주식수 증가, 주가 장기 하락, 풋옵션 상환 부담 증가, 이런 신호가 여러 개 동시에 나타난다면 매우 신중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흐름도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자금 조달,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 진행, 매출 증가, 영업이익 증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 개선, 현금 증가, 기업 가치 상승, 그리고 기업 가치 증가 속도가 잠재 주식수 증가 속도보다 빠른 것. 이런 흐름이라면 매자닌을 단순한 악재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8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자닌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자닌으로 조달한 돈이 기업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시비 발행 금액보다 자금의 사용처, 자금의 사용처보다 그 이후의 성과, 그리고 성과보다 마지막으로 기업 가치가 실제로 성장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8강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매자닌과 위험한 매자닌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시비를 발행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돈이 미래의 현금 창출 능력을 키우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기업 가치 증가 속도가 잠재 주식수 증가 속도보다 빠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